교직 논술 2회 강의입니다. 9월 29일 날 본 교직 논술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좀 직접적으로 보시면 제가 여러 가지 좀 이제 배경을 조금 깔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이론을 가져오더라도 그 이론이 학교 현장에 우리가 적용되기도 좋고 또 그 다음에 여러 우리가 이 교사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모형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거꾸로 학습이라는 배경을 우리가 실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1회 그 교직 논술을 보는 현장에 여러분들을 이제 가까이 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급하게 문제를 분석하고 우리가 쓰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거를 조금 고쳐드리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싶어가지고 문제의 답을 좀 허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읽으면 그 문제에 해당되는 부분의 답이 좀 이 대화를 거쳐서 나온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조금 더 허털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3회 모의고사를 보시면 이 부분을 좀 더 신경을 더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2회 모의고사 현장까지를 제가 가보니까 아직도 문제를 우리가 분석하는 시간을 좀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거꾸로 학습이라는 타이틀을 사실은 내세우지 않았지만 여기 첫 번째 우리가 문장에서 보시면 알다시피 수업은 집에서, 숙제는 우리가 학교에서 라는 이제 타이틀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거꾸로 학습이라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 문제를 낼 때는 그냥 막연하게 거꾸로 학습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내는 것이 아니라 존 버그만의 책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문제를 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전부 존 버그만의 책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거꾸로 학습이라는 것을 좀 이해하고 있지 못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단순하게 어떻게 바꾸어준다라는 데만 우리가 초점을 두고 있는 건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가시면 이제는 거꾸로 학습을 아마 학교 현장에서 시행해야 되는 교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집에서 어떤 동영상을 본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가능해지는데 학교를 어떻게 우리가 이끌어 나가고 학교 아이들의 활동을 어떻게 우리가 조직해 나가겠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이제 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이유도 사실은 거기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보편적인 교육과정 설계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유니버셜 이 커리큘럼 디자인이라는 건데 이걸 제가 문제를 한번 내고 싶었는데 이게 3회밖에 낼 그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가지고 이 부분을 내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한번 시간 나시면 이 보편적인 교육과정 설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을 해놓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설명을 내가 조금 들어보는데 이 부분은요, 특수교육 쪽에서 원래 이 부분이 먼저 발달한 겁니다. 특수교육 부분에서 이 부분이 먼저 발달한 건데, 이걸 이제 우리가 일반 교육에도 도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요즘의 추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좀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들어와야지 여러분들 거꾸로 학습이라는 것을 좀 더 이해해 줄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 우리가 집에서 이제 아이들이 수업 영상을 본다. 라고 하는 경우인데 요거는 이제 기초적인 어떤 지식이라든지 기초적인 어떤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교사가 우리가 동영상을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학교는 다양하고 역동적인 활동을 한다 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러면 학교에서 하는 뭐 수업 동영상 속에도 우리가 그런 것이 우리가 담겨져 있겠지만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여러분들 목표는 어떻겠습니까? 이거는요,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간에 변치 않습니다. 뭐냐면 지금 우리가 성취 기준을 강조하잖아요. 이것도 사실은요, 여러분들 미국에서 이걸 워낙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성취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한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뭐 수행 평가를 하든 과정 중심의 평가를 하든지 간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성취 기준의 달성에 우리가 초점을 두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취 기준을 우리가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제 뭐 교육 과정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교수 방법이라든지 평가라든지 이런 경우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이 경우가요, 가장 큰 핵심이 뭐냐 하면 이것의 다양성입니다. 이게 뭔 소린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과제가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두 자릿수의 우리가 곱셈을 목표로 우리가 내세웠다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두 자릿수의 우리가 곱셈을 우리가 해 나간다는 것은, 아이들에게 우리가 똑같은 어떤 지필고사를 본다든지, 또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떤 강의식 수업이라든지 협동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든지, 이런 어떤 단순한 것만을 우리가 이야기해 주는데, 이 거꾸로 학습이나 보편적 교수 설계나 이런 것들은 전혀 다른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협동학습을 하면은, 지금 학교에서 협동학습을 하면 누구나 협동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협동학습이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협동학습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혼자서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은 혼자서 공부하게 하는 것이고, 또 뭐 자기가 외부 학생들과의 어떤 팀을 구성해 가지고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 싶으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표현하는 방법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성취 기준을 우리가 표현해 주는 것이 반드시 어떤 지필고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성취 기준을 표시해 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런 것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이들이 표현하고 싶은 방식대로 다 표현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자기가 게임을 만들어 가지고 두 자릿수의 우리가 곱셈을 자기가 달성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UCC를 통해서도 보여줄 수도 있고, 또는 안 그러면 또 어떤 동영상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고, 또 안 그러면 리포트를 통해서도 보여줄 수 있고, 이러한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평가를 통해 가지고 아이들의 성취 기준을 달성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작년에 중등 시험에 보면은 가드너의 다면지능 이론의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었거든요. 다면지능 이론이 우리가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때 우리가 시험 문제의 출제가 뭐였냐면, 그때 우리가 시험 문제의 출제가 뭐였냐면, A 학생과 B 학생은 대인 간의 우리가 지능, 그러니까 개인 간의 지능이 높다. 그리고 C라는 학생은 개인 내의 지능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학생들의 학습을 이끌어 나가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는 A, C라는 학생이 개인 내의 우리가 지능이 낮기 때문에 개인 간의 우리가 지능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협동학습을 같이 시켜야 된다. 이거는 이 사람들의 생각이랑 전혀 다른 방향의 생각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뭐냐면 협동학습이 어울리는 아이들에게는 협동학습을 시켜주고, 개별학습이 어울리는 아이들에게는 개별학습을 시켜주고, 이게 이제 소위 말씀드려서 요즘에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개별학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거꾸로 학습도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좀 더 이해를 해 주시면 우리가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거꾸로 학습이 지금 이제 문제를 보시면 알다시피 거꾸로 학습이 왜 필요하냐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존 버그만에 있는 책을 그대로 제가 문제를 우리가 만들어서 이제 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면 알다시피 첫 번째가 그달기식 수업이 이루어진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뭐 형식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이라고 키워드를 뽑아주던 그달기식 수업이라고 뽑아주든 간에 상관이 없을 것 같고, 또 어떤 면에서는 뭐 진도 빼기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같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안 써줘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수동적인 우리가 학습자를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소위 말씀드려서 혼자서 자기주적인 학습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가 지금 이게 겪고 있는 모든 학교 현장에서 우리가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우리가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첫 번째 문제를 좀 보시면은 도입하게 된 배경 두 가지를 찾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장점 세 가지를 찾아라 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소위 말씀드려서 거꾸로 학습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서 가장 핵심적 특징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좀 보시면 아시다시피, 조금 바로 밑에 하나에 이제 숨겼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 알다시피 학습자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학생 중심의 수업, 학습자 중심의 수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요 밑에 말을 한번 읽어보세요. 요 밑에 여러분들 말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성취 기준에 우리가 도달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과제에 적합한 우리가 프로젝트를 수행하든지, 다른 학생들을 우리가 가르치는 어떤 동영상을 제작하든지, 자신에게 우리가 적합한 연습 문제를 찾아서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수업을 진행해 나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다른 말로 여러분들 표시해 주면 어디에 해당됩니까? 선생님,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표시해. 학습자 중심의 수업이라는 거, 이게 이제 결국은 학습자 중심이라는 거죠. 이거는요, 이 학습자 중심이라는 이 용어는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만 널리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고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예요. 그런데 이제 이 존 버그만의 책을 보면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사실은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란 말과 개별학습이란 말은요,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존 버그만은 개별학습이 중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지향하는 것이 거꾸로 학습이다. 이렇게 이 존 버그만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버그만의 책에는 개별학습이나 학습자 중심의 교육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지금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꾸로 학습의 문제가 나오든지, 제가 볼 때는 거꾸로 학습의 문제가 안 나오더라도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라는 것은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우리가 개별학습을 촉진하고 한 명 한 명의 우리가 개별학습을 성장시킨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셔도 우리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 특징을 우리가 여기다가 하나 놓고, 그 다음에 이거를요, 특징을 여기다 하나 놓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내려와 가지고 또 다른 특징을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좀 문제를 되도록이면 좀 넓게 보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 부분을 우리가 사용해 준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존 버그만의 책을 아마 보실 지금 기회는 아니죠. 기회는 아닐 텐데, 존 버그만은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이제 수업 내용,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호기심, 또 하나는 뭐냐면 관계, 이 세 가지를 이제 강조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형식적인 우리가 그달기식 수업이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경우는, 그럼 학교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소리입니까? 깊이 있는 학습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면 알다시피 요게 넓은 학습은 요게 나오죠. 그죠? 네, 넓은 학습은 여기에 나오고, 그 다음에 깊은 학습이 그 위에 바로 나오죠. 네, 깊은 학습이 바로 나오는데, 결국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러한 문제점을 치유해 줄 수 있는 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꾸로 학습을 가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형식적이고 그달기식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깊이 있는 학습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수동적인 학습자가 되면서 우리가 동기를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호기심을 유발하는 넓은 학습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학습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세 가지가 학습자 중심, 이게 이제 우리가 개별학습입니다. 두 번째 깊은 학습, 그 다음에 세 번째 넓은 학습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마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스쿨, 그 다음에 아웃스쿨, 이렇게 이야기를 합시다. 그러면 도입되기 전에는요, 도입되기 전 그리고 도입 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 브룸의 인지적 영역은 다 아시죠? 그러면 도입되기 전에는 학교에서 지식과 이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학교 밖에서 적용에서부터 평가까지가 이루어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업 영상을 통해서 아이들이 집에서 지식과 이해에 관한 부분을 배우면 학교가 비어져 있기 때문에 그 비어진 학교에서 다양하고 역동적인 학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씀드려서 깊은 학습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봐서 제가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넓은 학습이라는 것은 뭐냐라고 하는 건데, 이 존 버그만의 책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수업 시간에 한 20% 정도는 수업과 관련 없는 일을 아이들이 하고 싶어 하더라도 그것을 허용해 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협동학습을 하다가 또는 자료를 찾다가 또는 자기네들이 여러 가지 우리가 활동을 해 나가다가 수업과 관련이 없는 부분이 생겨서 호기심이 발동했을 때 그 호기심을 너무 막지 말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기심을 열어줌으로써 아이들의 어떤 자신의 어떤 관심 분야를 찾아 나갈 수 있고, 학교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자신의 어떤 관심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호기심을 끌어주면서 학습의 어떤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꾸로 학습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그 핵심적인 어떤 세 가지는 학습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개별학습과 같은 말, 깊은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 넓은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 그 답질 안에다가 좀 잘 정리를 해 놔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뭐 큰 어려움은 아마 없이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풀 수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교사들에게 수업 영상을, 거꾸로 학습을 이제 연구 수업을 하면서 수업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라고 했습니다. 수업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라고 했는데, 존 버그만의 책에는 교사들이 보통 한 11분 정도로 많이 만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 초중등 같은 경우에는 사실 1시간 수업이나 2시간 수업 정도의 수업 영상을 만들면 그렇게까지 안 걸립니다. 불과 한 5분, 뭐 길어봐야 한 7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동영상을 이 교사가 우리가 직접 만들기가 좀 부담스럽지 않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제 존 버그만은 교사가 만드는 걸 권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지금 보시면 알다시피 학생과의 어떤 신뢰관계를 형성하는데 아주 기본적인 어떤 베이스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요 밑에다가 제가 그 부분을 먼저 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100%는 아니고요. 그 존 버그만의 책을 보면은 한 80대 20 정도를 권합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한 80%를 만들고 필요하면 한 20%는 외부 동영상을 가지고 사용을 해줘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든 기본은 교사가 직접 만드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데, 이 문제를 대부분이 던지면요, 학생들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아이들의 어떤 수준 파악을 위해서 교사가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업의 기본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5분에서 한 7분 정도의 기본적 내용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수준 파악이 그렇게 중요시되는 영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는 거꾸로 학습의 잘못된 포인트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수업을 어떻게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가 효과적이냐라고 하는 것도 제가 이 위에다가 문제에다 이미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요게 보시면 알다시피 첫 번째 보고, 두 번째 우리가 요약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질문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좋지 않겠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여러분들과 이 설문지라든지 또는 이런 것들을 좀 사용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보고 난 다음에 좀 정리 좀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요약지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협동학습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문을 만들어 보면서 좀 더 아이들이 우리가 명확하게 이 수업 영상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좋지 않겠나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본다, 그 다음에 요약한다, 질문을 만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직접 제작한다는데 가장 큰 우리가 좀 초점을 두고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강조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뢰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좀 돌발적인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좀 이제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찬찬히 좀 읽어보라라는 의미에서 사실은 만들어낸 문제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이 수업 영상을 만들어 던진다는 것이 이 거꾸로 학습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더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만들어낸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기와 요약하기와 질문하기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요거를 제가 이제 2점을 줬는데 요게 사실은 이제 그 존 버그만의 책에 보면은 또 하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아이들에게 헌신함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매 시간마다 우리가 수업 영상을 만들어 나가면 우리 선생님이 참 대단한데 라고 하는 이러한 느낌을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교사의 헌신이라는 포인트를 우리가 줘도 점수로 우리가 부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거꾸로 학습을 배경으로 해서 만든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문제로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세 번밖에 우리가 모의고사가 없어가지고 세 문제를 좀 달랑 내기가 좀 뭐해서 지도성 문제를 하나 더 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알다시피 채점의 우리가 오차라고 하는 부분인데 채점의 오차는 객관도를 이야기합니다. 객관도를 이야기하고 이 객관도로 표현을 하지 않고 채점의 신뢰도라고 표현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채점의 신뢰도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여러분들 저게 우리가 평가에 그 양호도라는 것은 평가에 우리가 구비조건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구성되는 요소가 타당도, 신뢰도, 그 다음에 객관도, 실용도입니다. 그런데 실용도는 이거는 수치로 환산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실용도 부분은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객관도는 신뢰도의 한 부분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신뢰도라고 표현을 해줘도 상관없는데 그럼 궁극적으로는 이 부분은 타당도와 신뢰도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은요, 사실 이게 교사가 모르면요, 우리가 지필검사일 때는 사실 문제가 별로 안 됩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가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수시평가라든지 수행평가라든지 과정 중심의 평가를 우리가 해 나갈 때는 사실 타당도와 신뢰도의 개념이 없으면요,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교사들이 알아야 될 기본적인 우리가 학교 현장의 용어라고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수시평가라든지 우리가 과정 중심의 평가가 우리가 실시가 될 때는 객관도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 그 이론적인 부분들을 좀 점검하고 시험 치러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타당도 중에서는 특히 중요한 게 내용 타당도입니다. 특히 중요한 게 우리가 내용 타당도. 그래서 내용 타당도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뢰도의 종류도 있습니다. 신뢰도의 종류는 이제 예를 들어서
재검사 신뢰도, 그 다음에 동형검사 신뢰도, 그 다음에 반분 신뢰도, 또 문학내적 일관성 신뢰도 라고 하는 부분인데, 전 사실 이런 종류보다는 그 신뢰도의 향상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도의 향상 방법에 좀 더 많은 관심을 좀 기울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객관도를 이제 향상시키는 방법인데, 여러분들 지금 현재 교직 논술 채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객관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만약에 자기 점수에 불만이 생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소송 걸 수 있습니다. 소송 걸 수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에는 소송 거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소송의 어떤 결과가 어떻게 되냐 궁금하시죠? 소송의 결과를 이 교육청이 수용해 줄 때는 소송에 대해서, 외부에 대해서 일절 발설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소송을 취하시켜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1차 시험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1차 시험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만약에 채점이 잘못되어 가지고 맞아 가지고 카트라인을 우리가 통과했다라고 하면은 내년도에 1차 시험을 면제시켜주고 2차 시험만 치게 하는 겁니다. 이걸 왜 우리가 잘 모르느냐? 소송이 끝날 때는 반드시 각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게 합격되고 나면 어디로 갑니까? 교사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각서를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신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좀 잘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알려져 있지 않는 건데,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채점은 몇 명이 합니까? 3명이 합니다. 그런데 왜 현직 교사 보고 채점을 시키겠습니까? 현직 교사만큼 교육을 시킨 채점자의 교육을 시키려고 하면은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육을 따로 많이 시킬 필요가 없이 약간만 시켜도 채점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현장 교사를 부릅니다. 그리고 채점 기준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지금 현재 교직 논술 같은 건 전 달랑 한 장 주는데, 이게 사실은 실제 시험에 채점으로 들어가면요, 보통 이게 지금 3문제잖아요. 3문제이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 채점을 들어가면 이게 적어도요 한 5, 6페이지가 됩니다. 채점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기준 분량이. 그러니까 이런 건 맞다 해주라, 이런 거는 뭐 틀렸다 하라,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적으로 뭐를 뜻하는 겁니까? 객관도를 확보시키는 방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채점을 하고, 그 다음에 채점자의 우리가 교육을 향상시키고, 그 다음에 채점 기준을 명백히 한다는 것이 객관도의 향상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미 사용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 만약에 수행평가라든지 수시평가를 우리가 실시해 줄 때 객관도가 우리가 제대로 확보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학생이나 학부형들로부터 많은 어떤 민원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런 의미에서 좀 더 관심을 좀 많이 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객관도의 문제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다시피 여기에 2개 쓰는 거잖아요. 향상 방법을 우리가 2개 쓰는 건데, 하나는 좋습니다. 한 개는 던졌습니다. 채점 기준을 우리가 분명히 밝힌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한 개는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이론적 지식을 가지고 이 부분을 조금 접근해 나가라 라는 말에서 하나는 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채점 기준표를 보시면은 다양한 우리가 평가 방법을 우리가 사용한다든지, 채점자의 우리가 교육과 훈련을 향상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객관도를 우리가 향상시키는 방법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외에 타당도하고 신뢰도도 한 번쯤 점검을 해주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너무 아쉬워가지고 이 변형적 지도성을 하나 실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지금 이제 이 거꾸로 학습을 우리가 도입하면서부터 지금 이제 이 교육 현장이 사실은 많은 고민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지도성이라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거꾸로 학습의 현장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이야기할 때 교사가 지도성을 발휘하지 못하면 학교는 지금 우왕좌왕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환경입니다. 학교의 분위기요. 그래서 우리가 재작년 시험 문제에 여러분들과 교직관과 함께 학교 현장의 어떤 분위기를 물은 것이, 그게 왜 그러냐면 학교 현장이 개방적인 현장이 되지 않으면 거꾸로 학습이고 뭐고 간에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맞물려져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맞물려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험 문제를 지금 우리 아까 제가 중등 문제를 말씀드렸다시피 중등도 그런 어떤 베이스하에서 가드너의 다면지능 이론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가드너의 다면지능 이론과 같은 경우는 사실 초등에서 더 나오기가 쉬운 문제예요. 그죠? 네, 그런 건데도 중등에서 우리가 시험 문제가 나왔다는 것은 뭐를 뜻하는가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이렇게 가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지도성 중에는 이제 가장 유명한 지도성입니다. 예, 유명한 지도성인데 여기 보시면 학생 한 명 한 명을 우리가 배려한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게 개별적 배려입니다. 예, 개별적인 배려고, 그 다음에 끊임없는 우리가 지적인 우리가 자극을 가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 구성원들에게 좀 공부 좀 해라, 뭐 구성원들에게 지식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경우를 이제 강조해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장기적인 것을 우리가 제시해 준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요 부분 두 개가 있죠. 도덕적이다라고 하는 건데, 요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게 조금 이제 정리가 조금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 이상적인 어떤 영향력을 이제 도덕성을 우리가 겸비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게 채점 기준표를 보시면 제가 약간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영감적 동기 유발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서일스 말씀에서 장기적인 어떤 목표라든지 우리가 비전을 제시해 준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변형적 지도성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4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그냥 읽어두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처음에도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의도한 바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찬찬히 구석구석 많이 읽어주라 라고 하는 건데, 아마 그 부분은 여러분들 아마 3회 모의고사에서도 아마 많이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성급하게 하시는 것보다는 문제를 좀 차근차근하게 읽어주라. 그러면서 개요도를 만들고, 그러면서 초벌제를 만든 다음에 한 30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원고지를 써줘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좀 이론적인 어떤 배경, 요즘에 조금 유행하는 이론적인 배경을 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뭐를 가져와서 억지로 출제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좀 시험을 우리가 보는데 효과적인 어떤 도움이 될 만한 이론들을 가져와서 배경으로 구성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보는 여러 가지 우리가 교직 논술 모의고사에 비해서보다는 문제는 좋지 않습니까? 구질구질하게 내지 않더라도 저는 좀 한 10회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마 연습을 했으면 완벽한 교직 논술을 할 수가 있을 텐데 3회밖에 없어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가장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중심적인 이론들만 가지고 3회를 구성하려고 해서 적중되었으면 좀 좋겠습니다만, 적중이 안 되더라도 이 논술 쓰는 방식을 그대로 가져가시면 효과적인 어떤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